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북극 항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쯤 북극 해빙이 녹으면 북극을 가로지르는 해안길, 즉 북극 항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이 부산항을 이 거점 항구로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HMM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 유일선사 H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후 HMM의 주가는 8%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향후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 한국에선 HMM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주가와 달리 업계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북극 항로와 HMM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HMM이 정말 북극 항로에 가는 건 현실성이 있는 건지, 현실성이 없다면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부산항이 북극 항로의 물류 거점지가 되기 위해선 어떤 선제적 조건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단어 그대로 이 북극해를 지나는 항로입니다. 단단한 육지 위에 빙산이 쌓여있는 남극과 달리 북극은 바다의 해빙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는 형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남극이 단단한 이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과 같다면 북극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떠있는 얼음과 같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북극해는 그동안 세빙선이 앞서서 이 얼음을 깨고 길을 낸 다음에 이 선박들이 뒤따라가는 형태로 이 제한적인 운항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빙하들이 최근 지구온난화로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해빙은 두께가 얇아서 여름철이 되면 녹는 이 1년생 해빙과 수년간 얼어붙어 있는 단단한 이 단연생 해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온난화로 이 1년생 해빙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2030년대 중반이 되면 북극의 여름철엔 빙하가 모두 녹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여름철에 해빙이 녹으면 선박들이 다닐 수 있게 되니 이 북극 항로가 항로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 북극 항로를 온난화가 준 선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가장 먼저 유럽으로 향하는 길이 크게 단축됩니다. 이 항로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는데요. 이 베링 해협을 지나서 북극점 기준으로 남쪽으로 항해해서 가는 북동 항로가 있고요. 이 북극점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는, 그래서 캐나다, 미국으로 가는 북서 항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목하는 건 유럽으로 가는 이 북동 항로이고요. 부산항에서 출발한 배가 유럽을 가기 위해선 그동안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친 뒤 이렇게 네덜란드에 있는 항구로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였는데, 이 거리가 약 2만 킬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북동 항로를 지나치게 되면 이 거리가 약 5,000km 줄어든 15,000km만 가면 되고요. 이 운항 일수가 약 10일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거리가 짧으니 당연히 시간과 연료비가 절감할 수 있게 되겠죠. 시간이 약 10일 단축되고 연료비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선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로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 이 항로의 가능성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북극 다산 과학기지를 세우며 처음 북극에 진출을 했고요. 2013년엔 이 북극 이사회에 정식 옵저버로 가입하면서 이 이슈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옵저버로서 북극 항로를 이용할 권리까지 획득을 하면서 이 외교적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해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선사 최초로 북극 항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이 항로에 대한 가능성을 꾸준히 열어두면서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꽤나 오래 전부터 북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던 건데요. 물론 우리나라만 북극 항로에 주목을 해왔던 건 아닙니다. 이 북극해를 끼고 있는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미국부터 일본, 중국 등의 인접 국가까지 이 북극해를 선점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냉전 때는 서로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최근엔 이들 국가가 북극해의 천연자원에 주목을 하면서 이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북극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지질조사국의 평가에 따르면 북극에는 전세계 미발견 석유자원의 13%, 약 900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거대한 매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빙과 기후적 악조건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지만 이 지구온난화로 상당 부분 빙하가 녹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마지막 천연자원의 보고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이 최근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의 야욕을 드러내는 건 역시 이 북극해 주변에 있는 이 천연자원을 염두한 행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북극 항로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얼음이 둥둥 떠있는 북극 항로는 2030년 중반에 상당 부분 녹으면서 항로로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북극 항로는 이 미국으로 가는 이 북서 항로와 유럽으로 가는 북동 항로가 있는데, 한국이 주목하는 건 이 북동 항로로, 이 항로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천연자원이 풍부해 자원 개발로서 잠재성이 뛰어나서 이 강대국들이 호심탐탐 개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을 보면 북극 항로는 해운로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기대감에 HM의 주가가 뛴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시장의 기대처럼 이 HMM은 북극 항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령 이 항로가 열리더라도 해운사들이 이 항로가 아닌 돌아가는 항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우선 이를 위해선 HMM이 주력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사업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HMM 컨테이너선이 부산에서 유럽을 향한다고 가정했을 때 곧장 유럽 항구로 운항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은 가장 먼저 상하이 항구로 가고요. 부산항에서 실어온 컨테이너 일부를 상하이에서 내리고, 상하이에서 컨테이너를 새롭게 실어서 다음 항구인 싱가포르로 이동을 합니다. 이 도착한 싱가포르 항구에서도 똑같이 실어온 컨테이너를 일부 내리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싣고 다음 항구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럽에 곧장 가지 않고 여러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건 이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100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이 부산항을 출발했다고 하면 상하이에서 10개 내려서 돈 받고, 또 10개 실어와서 다른 항구로 가서 10개 내려주고 운송비 받고, 10개 채워서 유럽으로 가서 나머지 100개를 다 내려주는 게 그냥 부산항에서 이제 유럽으로 직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로 가게 되면 중간에 갈 만한 항구가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시간 측면에서 절감하고 연료가 적게 들면서 비용 측면은 절감될 수 있지만, 수익 측면에서 여러 항구를 거쳐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해운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극해의 해빙은 여름철에만 완전히 녹는 겁니다. 겨울철엔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해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빙선을 앞에 세워서 운항을 해야만 하는데요. 당연히 세빙선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비용 측면에서 결코 싸지 않다는 분석도 있고요. 물론 컨테이너선이 아닌 석탄을 운반하는 벌크선이나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으로 천연자원을 운송할 수 있겠으나, HMM의 경우 LNG 운반선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매출 85%가 컨테이너 선박에서 나오고 있어서 북극 항로가 해운로로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이 항로에서 한방에 가는 경로가 향후 수익성이 나더라도 HMM 선박이 항로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HMM은 20피트 컨테이너 1만 개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의 비율이 약 80%에 달합니다. 선박 크기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건데, 이런 초대형 선박의 경우 배가 크다 보니 배가 운항할 때 수면 아래로 깊게 가라앉습니다. 최소 17에서 18m 정도의 수심에서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북극 항로 중 유럽으로 가는 북동 항로는 수심이 얕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래표는 과거 한철한 교수가 쓴 논문 중 북동 항로를 지나는 북극해 주요 해협의 수심 자료입니다. 일부 해협은 초대형 선박의 수심 마지노선인 17m보다 깊지만 얕은 지역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상 초대형 선박은 북극 항로를 건널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에 김인현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센터장도 북동 항로는 크기가 작은 선박들이 다니기 적합한 해운로로 대형선은 맞지 않아서 HMM한테 적합하지 않은 해운로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경 이슈입니다. 현재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제는 온난화 가속화로 2030년대 중반에 해빙이
모두 녹을 것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업계는 이 온난화 주범인 탄소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국제해사기구 IMO가 각종 규제를 하고 있고 UN 환경단체 등이 이 북극 항로 개척으로 인한 북극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상황이라 이 항로를 운항을 하는 건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글로벌 1위 해운사인 MSC를 비롯해 프랑스 CMA, OE 독일 하팍로이드 등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수년 전부터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과연 이런 친환경 탈탄소를 역행하면서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HMM이 북극 항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컨테이너선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안 맞고, 둘째, 초대형 선박이 북동 항로를 지나가기엔 수심이 얕고, 셋째, 환경 이슈가 있다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계와 학계의 다수의 중론에 대해서 반론을 던지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극지 연구를 해온 최수범 교수는 컨테이너 선박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운항이 되고 있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선사인 유뉴 시핑라인이 지난해 8월 북극 항로를 운항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으로 운항된 거긴 하지만 이 컨테이너 선이 수익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운항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게 최 교수 측의 주장입니다. 또 수심이 얕다는 것에 대해서도 완전 잘못된 오해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만 고위도로 선박을 운항을 하면, 그러니까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수심이 훨씬 깊기 때문에 이 항로로 가면 초대형 선박이라도 운항이 가능하다는 게 최 교수의 분석 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게 된 건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세빙 LNG 운반선을 북동 항로에서 시험 운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운항했던 코스가 학계에선 북동 항로의 항로 레퍼런스로 굳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는 게 최 교수의 입장입니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실장도 HMM의 북극 항로 운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말한 세 가지 제약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도 언젠가 먼 미래에도 화물들이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장 실장의 주장입니다. 다만 앞서서 보셨듯 대다수의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이 HMM의 북극 항로의 운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HMM의 북극 항로 운항 가능성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다른 글로벌 선사들 역시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우리나라는 이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지 말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선에 대해선 글로벌 선사들이 소극적인 편이지만 이 항로는 이제 향후 LNG와 같은 천연 자원을 운송하는 운송로로선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북극해에는 굉장히 많은 천연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 매장된 자원들이 개발되면 이 에너지들을 이제 항만에 저장하고 운송하는 거점 지역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부산항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게 학계 업계의 중론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미 북극 항로에서 LNG를 운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항로에서 LNG를 운반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LNG 운반선으론 불가능합니다. 해빙을 헤쳐나갈 LNG 세빙 운반선이 필요한데요. 이 철판도 두꺼워야 하고 세빙 기술도 보유해야 해서 굉장히 고난이도 건조 능력이 필요한데,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LNG 세빙 운반선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밸류체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를 저장할 수 있는 벙커링 시설부터 갖춰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은 사실상 컨테이너 항만이어서 이런 벙커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항이 이런 거점 지역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이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하겠죠. 단순하게 부산항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장하준 실장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컨테이너가, 울산에서 에너지 벙커 시설이, 포항에서 이제 철강 제품들이 수출입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이 함께 유기적인 항만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는 건데요. 단순히 항만을 컨테이너나 에너지들이 들고 나는 공간으로 볼 것이 아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 항만 간 유기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이 선박수리 시설 구축까지 갖춰서 차별화된 항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북극 항로 거점 항만으로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우 전쟁 3년 동안 러시아가 서방 국가로부터 강력 제재를 받으면서 북극 항로에 대한 운항, 개발 등이 사실상 완전히 멈춰섰는데,
그 틈을 타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북극 항로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항만 역시 상하이를 필두로 향후 열릴 북극 항로에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하영 교수는 하루빨리 정부 주도하에 항만 구축에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야 된다 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정치권에서 나온 이 북극 항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이 부산항이 이 북극 항로의 중요 거점지가 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투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